서연아, 지휘관으로서 사적 감정으로 부대를 동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준장님, 제 동생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기 전에 누나가 되면 안 됩니까? 때로는 계급장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누나, 저 때문에 누나가 곤란해지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제가 참을게요. 참아? 왜 참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나는 널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생겨도. 20년간 쌓아온 군 생활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가족사랑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남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원도 화천의 가을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산골 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집 앞에서 여군 7사단장 정서연이 승용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8배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정서연의 얼굴에는 평소의 엄격함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었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동생 우진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정서연이 대문을 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마당에서 고춧가루를 널고 계셨습니다. 정서연은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왔구나. 우진이는 아직 안 왔냐? 어머니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네, 아마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오늘 2박 3일 외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서연이 대답하며 부모님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그냥 딸이자 누나일 뿐이었습니다. 정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지만 무엇보다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고르고 싶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정서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서연이 아니가. 요즘 잘 지내냐?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동생이 외박 나와서 함께 식사하려고 장 보러 왔어요. 정서연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고향 사람들에게만큼은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신선한 고기와 야채들을 골라 담으며 동생이 어렸을 때 즐겨 먹던 음식들을 하나씩 기억해냈습니다. 특히 우진이 군대에서 가장 그리워한다고 했던 어머니의 된장찌개 재료들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오후 4시쯤 드디어 정우진이 도착했습니다. 일병 계급장을 단 22살의 우진은 특기병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누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진이 달려와 정서연을 안았습니다. 그래, 많이 컸네. 군대에서 고생 많았지? 정서연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평소 부하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자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누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런데 오늘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죠? 그리고 내일은 친구들이랑 포장마차 가기로 했어요.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 텐데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은 우진이 대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우진은 군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정서연은 동생이 웃을 때마다 따라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친구들과 포장마차 간다고 했지?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 정서연이 당부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12시 전에는 꼭 들어올게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서연은 우연히 뉴스에서 불편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포장마차 근처에서 조폭 무리들이 자주 술을 마시며 주민들을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설마 우진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냐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서연은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동생과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내일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우진은 약속했던 대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우진이 군복을 입고 나타나자 신기해했습니다. 야, 우진아. 진짜 군인 다 됐네. 친구 중 하나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병이거든. 누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우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군대 이야기, 어릴 때 추억, 앞으로의 계획 등 이야기꽃을 피우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진은 특히 누나 이야기를 자주 꺼냈는데 친구들도 칠사단장인 정서연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우진이 누나 진짜 대단하다. 여군 사단장이라니 상상도 못하겠어. 맞아. 우진이는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 우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누나가 자신의 영웅이라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우진도 약속했던 12시가 되기 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우진은 포장마차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까지 부르며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야, 거기 군인. 그중 한 명이 우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길을 막고 서더니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면 다 대단한 줄 아나? 어디 한번 보자. 아저씨들, 저는 그냥 집에 가는 중이에요. 비켜주세요. 우진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조폭들은 우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비켜달라고? 이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순간 그중 한 명이 우진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우진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군인은 민간인과 다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들, 정말 집에 가야 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족? 그래. 그럼 가족한테 전해라. 내가 오늘 여기서 혼났다고. 그 순간 3명의 조폭들이 우진을 둘러쌌습니다. 우진은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인이면 다 세다고 생각하냐? 어디 한번 보자. 첫 번째 주먹이 우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우진은 피하려고 했지만 3명이 동시에 달려들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격투 기술이 있었지만 술에 취한 상대방들의 무차별 공격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피하네. 제대로 한번 맞아봐. 주먹이 우진의 얼굴과 몸을 가격했습니다. 갈비뼈 부근에 느껴지는 둔탁한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진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조폭들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면 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 발길질까지 시작되자 우진은 온몸을 웅크리며 버텼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누나 생각을 했습니다. 누나가 걱정할 것 같아서 견뎌보려고 했지만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무 많이 맞았잖아. 아직 정신 있잖아. 조금 더. 마지막 주먹이 우진의 얼굴을 강타했을 때 우진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조폭들은 그제서야 만족했는지 자리를 떠났습니다. 새벽 5시 조깅을 나온 주민이 골목에서 피투성이가 된 우진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했고 우진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정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칠사단장님, 동생분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급히 오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받은 정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생분이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얼굴 함몰상이 있어서 정서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녀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군인으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정서연은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하에게 운전을 맡겼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동생을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서연은 응급실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진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골절, 얼굴 함몰, 그리고 여러 부위의 타박상까지. 정서연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다. 병원에서 나온 정서연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군복을 벗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제복 대신 검은색 사복을 입고 나서는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단장 정서연이 아닌 동생을 잃을 뻔한 누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군인이 아니라 가족이다. 정서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익숙해진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할 때였습니다. 먼저 병원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포장마차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가 사건 현장 일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들이군. 화면 속에서 우진을 둘러싸고 폭행하는 3명의 남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서연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각자의 얼굴 특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키, 체형, 입고 있던 옷까지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다음은 목격자 찾기였습니다. 정서연은 사복 차림으로 포장마차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정서연의 간절한 부탁에 한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들 요즘 맨날 여기 와서 술 마시고 행패 부려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내 쪽에 사무실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조폭들이니까 뭔가 아지트 같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발품을 팔며 용의자들의 신원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군에서 쌓은 인맥과 정보망을 활용해 드디어 3명의 이름과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김태수, 박민호, 이정석. 모두 조직폭력배 전과가 있군. 정서연은 수첩에 적힌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서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7사단 수색대대장 최민수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중령, 나다. 지금 비밀작전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새벽에 합동훈련 명목으로 시내 어구역에서 작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수색대대와 헌병대가 함께 참여하는 걸로 하자. 갑자기 훈련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다. 자세한 건 내일 아침에 브리핑하겠다. 최민수 중령은 정서연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서연은 헌병대에도 연락했습니다. 김상훈 헌병대장은 처음에는 민간인 사건에 군이 개입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단장님, 이런 일에 부대를 동원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 대장, 가족을 건드린 건 군 전체를 건드린 거다. 우리 부하 중 하나가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나? 정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상훈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평소 정서연을 존경했고 이번 일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병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서연은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폭들의 아지트 위치, 진입 경로,
증거 수집 방법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마치 실제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벽 2시 정서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우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붓고 멍든 얼굴을 본 정서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아팠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정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누나,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누나, 이런 일로 누나 일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정서연은 동생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누나를 걱정하는 우진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피해? 그런 건 생각하지 마. 가족이 먼저야. 병원을 나서며 정서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새벽 작전으로 반드시 범인들을 잡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동생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서연은 마지막으로 작전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수색대대와 헌병대 병력 배치, 증거 수집 장비,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정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동생을 다치게 한 놈들을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화천 시내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적막함 속에서 군용 차량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이 계획한 작전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수색대대와 헌병대 요원들이 각자 맡은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팀 위치 확인하라. 정서연이 무전기를 통해 지시했습니다. 1팀 배치 완료. 2팀 준비 완료. 헌병대 대기 중. 정서연은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사단장이 아닌 동생의 누나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아지트는 시내 외곽에 있는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정서연의 정보 수집이 정확했습니다. 건물 주변은 이미 수색대대 요원들이 포위하고 있었고 헌병대는 증거 수집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건물 2층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부에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찰병이 보고했습니다. 정서연은 망원경으로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들을 통해 최소 3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어제 우진을 폭행한 그놈들이었습니다. 진입 준비하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수색대대 특공조가 건물 입구로 접근했습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인 이동혁 상사가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정서연의 지시에 따라 이번 작전에 자원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문 열린다. 들어간다. 특공조는 소음 없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며 2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기다. 이동혁 상사가 손짓으로 신호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태수, 박민호, 이정석이 술을 마시며 어제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 새끼 진짜 약하더라. 몇 대 맞더니 바로 쓰러지던데. 맞아, 군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다음에 또 마주치면 더 세게 해줘야겠어.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특공조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같은 군인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명령에 따라 참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이다. 들어가라. 순간 문이 열리면서 특공조가 일제히 진입했습니다. 조폭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너희들? 조용히 해. 헌병대다. 김태수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박민호는 술병을 들고 위협하려 했지만
특공조원 한 명이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저항하지 마라. 순순히 따라와. 이정석은 창문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특공조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707 출신답게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아, 살려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어제 군인 한 명을 집단 폭행한 거 기억 안 나나? 특공조원들은 조폭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각종 흉기와 함께 어제 폭행 현장에서 입었던 옷들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핏자국 묻은 옷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모든 증거를 촬영하라. 헌병대 요원들이 들어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폭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들과 함께 조폭들의 휴대폰에서는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새끼들이 동영상까지 찍어놨네. 헌병대원 중 하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정서연은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체포, 증거 수집, 그리고 도주 방지까지 완벽했습니다. 좋다. 이제 이송 준비하라. 그런데 김태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뒤에 누가 있다고? 김현택 시의원. 그 사람 아들이 우리 보스야.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을 들은 특공조원들과 헌병대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단순한 조폭 폭행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김현택 시의원? 이동혁 상사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함부로 건드리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공조원들은 조폭들을 차량에 태우고 이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서연은 무전기로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작전 완료. 용의자 3명 체포, 증거 확보 완료. 잘했다. 철수하라. 새벽 4시 작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조폭들은 군 헌병대로 이송됐고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정리됐습니다. 정서연은 마침내 동생을 때린 범인들을 잡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김현택 시의원의 아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정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을 위한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작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단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말했던 김현택 시의원의 이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정서연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급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서연 사단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국방부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근 민간인 사건에 부대를 동원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서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감찰실에서 정서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서연 사단장, 지난주 새벽 작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합동훈련이었습니다. 합동훈련? 그런데 왜 민간인 체포와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습니까? 정서연은 답변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징계를 면하기 어려웠고 거짓말을 하자니 군인으로서의 신념에 어긋났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게다가 민간인 사건에 개입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정서연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지만 조사관들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그 시각 7사단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정서연과 함께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던 김철수 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서연의 동료이자 친구였지만 오늘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일은 정말 실수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휘관으로서 사적 감정으로 부대를 동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야. 정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가 자신에게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준장님, 제 동생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야. 군 조직을 개인적인 복수에 이용해서는 안 돼. 김철수 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어떤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위에서 정서연을 포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 준장님은 가족보다 조직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연아, 현실을 봐. 이번 일은 너무 커졌어. 김현택 시의원이 직접 국방부에 항의했다고 들었어.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피해를 봤다면서. 정서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조폭 폭행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김현택 시의원이 배후에서 압력을 넣고 있었고 그 결과 정서연이 희생양이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를 포기하겠다는 뜻이군요.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김철수 준장이 떠나고 나서 정서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군 생활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니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이 면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서연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소문 들었어요. 우진은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누나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문? 누나가 저 때문에 곤란해졌다고요. 정말 죄송해요. 정서연은 동생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해자인 우진이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다니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실감났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누나가 한 일이야. 하지만 누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제가 참을게요. 참아? 왜 참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생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누나,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나는 누나 일 계속하세요. 우진아, 누나는 내가 소중해. 어떤 일이 생겨도 널 지킬 거야. 정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령 사단장직을 잃는다 해도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정서연의 병원 방문을 언론에 알린 것 같았습니다. 정서연 사단장님, 부대를 사적으로 동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군 조직을 이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서연은 당황했지만 우진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제 누나는 지휘관이기 전에 가족입니다. 우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도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나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누나가 비난받아야 하죠? 우진의 절박한 호소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정서연은 동생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려는 우진이 고마웠습니다. 우진의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 가족 커뮤니티에서 정서연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댓글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연 사단장님이 영웅이다.
가족을 지키는 게 잘못인가? 내 가족이 당했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조폭들이 군인을 때렸는데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정서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큰 논란으로 번질 것 같아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서연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정서연 사단장은 사적 감정으로 부대를 동원하고 민간인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중징계 대상입니다. 중징계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직 또는 파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청문회를 통해 내려질 예정입니다. 정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뜻밖의 장소에서 정서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거 정서연이 구조작전에서 구해냈던 전역 군인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종훈 전 중사는 5년 전 산악훈련 중 조난당했을 때 정서연의 구조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방송국에 출연해 증언했습니다. 정서연 사단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시 위험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런 분이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요? 박민수 전 하사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훈련 중 사고로 중상을 입었을 때 정서연이 직접 응급처치를 해주고 병원까지 데려가 준 일을 기억했습니다. 사단장님은 부하들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실제 가족이 당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증언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연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서 벗어나 그녀의 평소 행동과 성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군 유가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5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 정서연이 직접 조문을 와주고 장례식까지 참석해준 일을 기억했습니다. 사단장님은 우리 아들 장례식에 와서 밤새 지켜주셨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나쁜 사람이겠어요. 가족을 지키는 게 죄라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정서연을 둘러싼 논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직권 남용 사건이 아니라 가족애와 군인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서연 본인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군복을 벗게 될 것 같아요. 서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아버지,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진이를 지킨 것이 잘못이라면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어요. 부모님은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딸이 대견했습니다. 그 무렵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우진도 누나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청문회 소식을 들은 우진은 무언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환자분이 기자회견을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누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우진은 혼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누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우진은 휠체어에 앉아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얼굴에 상처가 남아있고 몸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 누나 정서연 사단장님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지켜주던 사람입니다. 군인이 되기 전에도 군인이 된 후에도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누나가 제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기자들은 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군인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나는 저를 구해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저도 함께 벌받겠습니다. 우진의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동생을 지키려는 누나와 그런 누나를 지키려는 동생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진의 기자회견이 방송된 지 사흘 후 드디어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정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국회 국정감사실에 입장했습니다. 평소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정서연 사단장, 선서하십시오. 정서연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군 가족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진도 휠체어에 앉아 누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서연 사단장, 지난달 민간인 사건에 부대를 동원한 것이 사실입니까? 국방위원장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답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시민들의 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현택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정서연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현택 시의원,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현택의 말에 정서연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에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조폭들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엄연히 시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김현택의 말이 끝나자 정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정서연 사단장, 말씀하십시오. 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현택 시의원님, 그럼 묻겠습니다. 시의원님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조폭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순간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현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조폭들이 시의원님 아들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서연의 질문에 김현택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을 폭행한 조폭들 배후에는 지역 유지들과 연결된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언론들도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국방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서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조폭들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김현택 시의원의 아들 김태진과 조폭 조직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폭행하기 전날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자료가 공개되자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현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비리를 덮으려고 제 동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도 정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징계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동생을 지킨 것이 잘못이라면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우진이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비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위원장이 허락했습니다. 국방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우진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불편해서 그대로 앉아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제 누나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구해준 누나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군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죄라면 이 나라의 모든 군인이 죄인입니다. 저희 누나는 영웅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명의 국방위원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군의 내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조폭 조직과 연결된 지역 비리, 그리고 이를 덮으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논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헌병대 개혁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이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정서연 사단장의 징계는 유보하고 대신 명예전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현택 시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별도로 수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방청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록 군복을 벗게 되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가을은 다시 한번 찾아왔지만 정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그녀는 명예전역을 선택했고 현재는 서울에 있는 민간 군사교육단체에서 청소년 리더십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정서연은 고등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더십은 권력이나 계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정서연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달 전 뉴스에서 봤던 그 유명한 여군 사단장이 바로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군복을 벗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거든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더 좋으신가요? 지금 하는 일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미래의 리더들을 만나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강의가 끝나고 정서연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우진이 부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치료와 재활을 마친 우진은 누나를 따라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나, 왔네요. 부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우진이 정서연을 반겼습니다. 새로운 계급장을 단 우진의 모습이 늠름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거의 나았지만 작은 흉터가 남아있어 그때의 일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축하해, 우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보여준 용기를 저도 배우고 싶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두 남매를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우진아, 부사관이 되니까 기분이 어떠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누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가족과 동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하다. 저녁 식사 후 정서연과 우진은 집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나, 정말 후회 안 해요? 사단장까지 했는데. 또 그 얘기야? 몇 번을 말해도 모르겠니? 내가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 하지만 누나가 꿈꿔왔던 일이었잖아요. 정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꿈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누나도 처음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꿈을 꾸고 있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리더를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누나는 정말 강해요. 저도 누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그때 기자회견에서 누나를 지켜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우진은 그때 일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누나를 지키려 했던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누나, 김현택 시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일은 잘 해결됐어. 수사 결과 조폭 조직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아들도 구속됐어. 정의는 결국 승리하더라. 다행이에요. 누나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쁜 짓을 했을 거예요. 두 남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장마차 앞을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 우진이 폭행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이제 무서운 사람들 없죠? 그럼 이제 안전해. 그리고 설령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누나가 있잖아. 이제 저도 부사관이니까 누나 지킬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야.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마루에 앉아 두 남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럼 내 자식들이 다 잘 되었는데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있나? 어머니도 두 남매를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이제 선생님이 되었고 우진이는 부사관이 되었고 참 기특하다.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이제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 자주 와라. 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몰라. 그날 밤 정서연은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방에서 바라본 별들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서연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우진은 새로운 부대로 발령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자주 연락하자. 누나도 몸 조심하고요. 언제든지 힘들면 고향으로 와요.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작별 인사를 하며 정서연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정서연을 배웅하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니까 우리 집안은 괜히 건드리는 거 아니었지.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서연은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